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박영황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박영황입니다.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류영지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류영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영주 학생과 함께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바텍 어, 연구개발직 맞습니다. 지원자인데요. 네. 그동안 다양한 중견기업들을 봐왔지만 듣고 보면 좀 알만한 회사였지만 바텍만큼은 정말 생소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멘토님께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끔씩 이제 바텍이라고 하는 기업 명을 들으면은 네, 옛날에 뭐 전화기로 유명했던 게 있었거든요. 바벨. 네. 거기도 약간 바텍 회사라는 어. 회사인데 거기랑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 회사는 우리가 정말 알만한 회사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회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기업 중에서도 그 치과용 영상 진단기를 만드는 의료기기 전문 회사거든요. 자, 만약 이제 치과를 가보시면 뭐 이렇게 영상 찍는다고 해서 어떤 기기 앞에서 뭐 턱 이렇게 대놓고 찍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있어요. 그게 대체적으로 대부분 이제 바텍 회사 제품인 거죠. 그래서 그런 영상 진단기기 분야에서 거의 국내 1위의 어떤 기업이고요. 국제적으로 글로벌적으로는 국내 업계 4위. 그다음에 수출이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정말 명실상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선생님께서 이런 거 이렇게 중요한 거 아시면서 왜 투자를 안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주식에 큰 흥미가 진짜? 없었고 네. 추천만 해주시고 안 하신 거예요? 추천만 해주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죠. 아니요, 안 풀리는 인생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정말 봐요. 장난입니다, 선생님. 네, 다음에 꼭 투자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요새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중소, 중견기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취준생들도 많습니다. 우리 영주 학생의 경우에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나요? 아무래도 취준생들이 중소기업을 꺼리는 이유는 좀 복지나 급여 부분에서 많이 취약하기 때문인데 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복지 수준이라면은 중소기업이 오히려 커리어도 쌓고 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인공이 지원하는 그 바텍의 경우에는 지난 4월에 산무 채용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선생님? 뭐가 없는 거죠? 뭐 세 가지를 안 보겠다는 얘기죠. 뭘?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스펙적인 부분들, 네. 그다음에 외모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특별한 것은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가면 회사로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네. 여기는 화상 면접을 보겠다. 오. 라고 해서 본사에 가서 면접 보는 것도 없앤 그런 산무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신기하다. 네, 그렇다면 이런 산무 채용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인재,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치중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화상 면접, 스카이프로 화상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바텍의 업무 특성상 꼭 만나서 그 면접을 보지 않아도 그런 어떤 화상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 그것들 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열정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축구, 영화 보기입니다. 네. 전공은 전자공학과 졸업 예정이고요. 네. 학점이 4.09점. 높네요. 굉장히 높습니다. 자격증은 한자 자격증 1급, 그리고 자동차 면허증 1종 대형. 네. 어학 점수는 토익이 805점이네요. 네.
수상 경력으로는요, M2M 경진대회 캡스톤 디자인 우수상을 수상을 했고요. 경력으로는 신구덴탈에서 10개월간 물류관리 및 제품 AS를, 그리고 네이버 시스템에서 2개월간 빅데이터 관련 프로젝트 데모 버전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학점이 무척이나 눈에 띄게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눈에 띄는 게 이 발명대회에서 상을 받은 겁니다. 이 연구개발직 지원자에게 이런 수상 경력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이 친구가 이런 수상을 해서 뭔가 특허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연구개발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질과 역량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뭔가 창의적인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뭔가 개발을 진행했다는 것이고 네. 또 그와 관련돼서 다양한 팀원들과 소통을 잘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회에 나가서 수상했다는 것은 연구개발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프로필만 봐서는 그 연구개발직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우리 영주 학생이 보기에는 이 친구 그 자소서 봤을 때 좀 눈에 띄거나 특이한 점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공계가 전공 성적이랑 실무 능력이랑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점이 높은 게 아무래도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말 잘해요. 멘토님은 오늘 지원자의 프로필 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일단 이 친구가 운전면허증 대형을 땄네요. 그러게 보통 네. 이제 보통은 보통을 따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땄죠. 네네. 네, 나중에 버스 운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제가 눈여겨본 분은 신구 덴타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네. 저도 이 회사가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덴타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들어봤을 때는 제가 검색해본 결과는 치아. 치과, 그쵸? 치과 관련된 그 분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력 자체가 지금 바텍이라고 하는 회사를 지원할 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알겠습니다. 신고덴탈 알아요. 뭐야? 네, 치과 관련된 기기 네, 재료들을 아. 납품하고 판매하는 그런 곳이라고 네, 알고 있거든요. 잘 알고 계시네요. 잘 알고 계시네요. 저희 언니가 또 치기공사라서 아. 여기서 이제 학회에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알고 투자하신 건 아니고요? 투자하셨어요? 아니, 그런 투자는 건 못했죠. 선생님 네. 투자 좀 하실래요? 여기는 좀 더 그래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가 대박 나요. 왜냐면 안 풀리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 투자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원자가 쓰는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바텍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원하신 직무의 QR을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이유를 2가지 이상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 이상. 지원 동기부터 이제 직무 역량까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영주 학생이 이런 질문 나올 때 이제 자신만의 답변을 좀 준비한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멘토링 통해서 이제 인사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부터 제가 뭐 생각하는 인사 직무에 필요한 역량 이런 걸 좀 다 정리해서 이렇게 자소서 쓸 때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썼는지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 능력과 ICT 프로젝트 경험. 책임감이 만든 신뢰의 2.2%. 아무래도 좀 소통 능력과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연구개발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무에서는 다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네. 그죠? 뭔가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어필하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 중에 책임감 없는 친구들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쵸.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헤드라인만 봤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어필한 내용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주인공이 작성한 내용이 무척 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읽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각각 소제목에 대한 내용을 따로따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제목과 관련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소통 능력과 ICT 프로젝트 경험. 바텍은 현재 치과용 영상 진단 장비 부문의 선두주자로서 최근에 AI를 접목시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에서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소통 능력을 여러 공모전과 현장 실습에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키워왔습니다. 인베디드 공모전에 나가 라즈베리 파이와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사람의 감성을 읽고 이를 통해 조명이 바뀌는 스마트 감성 조명을 만들었습니다. 통신 방식 및 회로 구성, 동작 제어들에 대해 직접 알고리즘 개발하였고 그 결과 공모전에서 우수상과 제품의 특허 출원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원들과 의견 충돌도 있었고 서로 간의 오해들도 있었지만 많은 대화와 확실한 목표 제시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경험과 VHDL 및 SOC 등 FPGA에 관련된 과목을 통해 지식과 설계 능력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학부생으로서의 경험이 앞으로 신제품의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개발 파트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 소통 능력과 발명대회 수상 경험을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이 어디에 있나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저는 뭐 하나의 어떤 분야의 직무를 이제 우리가 수행해야 될 때 네. 기술에 대한 역량과 인성에 대한 역량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일단 소통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뭐 인성적인 역량을 어필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여기서 제가 볼 때 더 언급해야 되는 부분들은 자기가 연구개발 분야에서 얼마나 기술적으로 준비를 잘 해왔냐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내용도 읽어보니까 소통 능력이 주가 되기보다는 네. 자신이 대회에 나가서 스마트 감성 조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FPGA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언급한 걸 봤을 때 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기술적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소통보다는 자기가 연구개발직에 필요한 기술 역량을 어떻게 쌓아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조정하시면 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통보다는 키워드를 다시 잡아야겠네요. 네. 뒷부분까지 함께 보면 주인공의 의도가 더 잘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번째 부분은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책임감이 만든 신뢰의 2.2%. 군대를 전역 후 복학하기 전 6개월간 계약직으로 물류관리 및 AS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2만 가지가 넘는 물류관리를 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재고 파악이었습니다. 창고에서 나간 제품의 개수 및 새로 들어온 제품의 개수, 그리고 실제 창고에 남아있는 개수를 전상상과 일치하는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주요 제품들과 나머지 제품들을 분리하여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 조정 및 수납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퇴근하기 1시간 전에 엑셀로 정리를 하였고 매월 마지막 날에 전체 재고 조사를 실시하여 물류의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고 오류율을 기존 3.8%에서 2.2%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짧았던 6개월이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높은 기술력과 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와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인재가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역량으로 책임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연구개발직 관련 역량이 잘 드러났는지는 좀 아, 다소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영주 학생은 좀 어떻게 봤나요? 제가 앞에를 보니까 신구덴탈을 영업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신 게 지금 약간 재고 관리는 영업 관리직이랑 좀 그런 자소서의 느낌이 나서 조금 더 연구 개발 쪽에 초점을 맞췄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소통 능력에서 이제 책임감까지 소재를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저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이 신구덴탈에서의 경험을 쓴 것이라고 생각하기 네네. 때문에 꼭 이것까지 연구 개발 직무에 맞춰야 된다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경험을 쓸 때 이 직무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경험들만 우리가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자기가 가진 역량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경험들은 다 자기소개서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이 친구가 썼다면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창의력으로 바꿔서 써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직에서는 보다 좀 중요한 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개발 능력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 내용을 가지고 창의력이라고 하는 소재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좀 다소 흔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보다는 창의력으로 좀 바꿔서 뭔가 기술적인 역량과 이성적인 역량에서 창의력 이렇게 두 가지를 어필했다면 좀 좋게 잘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바텍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글을 쓰다 보면 자주 틀리게 되는 띄어쓰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의 띄어쓰기는 워낙 다양해서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오늘의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중 바로잡아야 할 띄어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만과 가지는 띄어써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한 개, 차 한 대, 한 마리, 옷 한 벌, 10살. 네, 하지만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라도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2시 30분 5초, 제1과 3학년, 1446년 10월 9일, 16동 502호, 100원, 10개.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거나 숫자와 함께 쓰는 경우에는 띄어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말의 띄어쓰기 쉽지 않죠? 다소 어렵더라도 자기소개서는 공식적인 문서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오류는 없는지 늘 검토해보세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제 자기소개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일과 슬펐던 일을 한 가지씩 선택해서 기쁨 및 슬픔을 느낀 이유를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함께 상세히 기술해 주세요. 500자 이상. 네, 인생에서 기뻤던 일과 슬펐던 일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뭘까요? 일단 뭐 이러한 경험 질문들은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냥 솔직하게 작성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인 것 같고요. 기뻤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기가 어떠한 것에 기쁨을 느끼고 좋아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싶은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기가 기쁨을 느끼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고, 슬픔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슬픔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고 회사 생활하면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슬픔들을 본인은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내용을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인공이 일단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지 소제목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네. 우려와 걱정에서 최초의 타이틀로,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병.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소제목을 적었는데요. 이 영주 학생은 이거 소제목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감은 어느 정도 잡히는데 이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조금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참 말 잘해요. 자, 멘토님께서는 소제목 어떻게 네. 보셨나요? 말 잘해가지고 네, 제가 더 이상 할게요. 아유, 아닙니다, 선생님. 네, 진짜 말씀대로 그래요? 네, 감은 오는데 뭔가 정확히 뭐가 기뻤고 뭐가 슬픈지에 대해서는 헤드라인으로 확인하기 힘들겠죠. 네, 그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주인공이 어떤 내용을 썼는지 따로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제목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와 걱정에서 최초의 타이틀로. 군대에 있을 때 분대장 파견 훈련을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분대장으로 선임되어 군단 내에 있는 각 부대의 분대장들이 모여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시에 분대장으로서의 역할과 이에 대한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었는데, 훈련에 참가하기 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가야 했습니다. 먼저 훈련에 갔다 온 선임 분대장들과 직속 간부였던 소대장님 모두 지금까지 부대 내에서 입상한 기록도 없고 좋은 성적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히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왠지 모르게 제가 이 부대에서 처음으로 입상을 해보자라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훈련을 떠나기 3주 전부터 매일 2시간씩 연등을 신청하여 공부를 하였고, 소대장님께 부탁하여 실제로 나침반 등을 이용하여 모의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와 같이 훈련에 참가했던 같은 부대 분대장들 중에 저만 유일하게 그리고 부대 최초로 우수 분대장 표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했지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결과 부대의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세계 최고와 최초를 지향하는 바택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군대에서 상을 받은 경험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과 그 소재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뭐 군대 경험 쓴 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좀 잘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오. 때는. 방향성은 잘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뭔가 어떤 거에 기쁨을 느낀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잘 된 거에 대해서 기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사에서 기쁨을 느꼈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조직, 공동체 안에서 그 조직과 팀을 위해서 내가 뭔가 기여했고 그런 것을 인정받았을 때 기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소재와 더 좋은 방향이라고 한다면 혼자 뭐 잘해가지고 내가 1등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보다는 네. 내가 팀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했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기뻤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네. 좋은 소재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방향성은 잘 맞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먼저 기뻤던 일은 방향성이 올바르게 갔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슬펐던 일은 어떨지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마음의 병. 제가 중학생 때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동안 항상 강인한 모습과 엄격한 이미지였던 어머니였기에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춘기를 거치고 있었고 부모님 말씀에 반항하기 일쑤였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신 아버지가 폐경기가 일찍 찾아와 정신적으로 힘드셨던 어머니는 어느 누구 하나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제외하고 모두 남자였던 저희 집에서는 속 터놓고 말할 사람이 없어 마음에 병이 생기신 것 같아 제가 그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어머니께 먼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주말 아침마다 같이 산을 오르거나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부장적이었던 아버지의 변화로도 이어져 지금은 어머니의 가장 든든한 도움이십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작은 노력이 바텍이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네. 어머니의 우는 모습을 보고 슬픔을 느꼈던 것 같은데요. 네. 당시의 감정이 잘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일단은 굉장히 효자네요. 네, 효자인 건 좋은데 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정적인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어떤 자신의 슬픔보다는 뭐 부모님과 어머님에 대한 슬픔 이런 것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겪었던 어떤 슬픔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그 노력이 좀 더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부모님에 대한 말동무를 해드렸다는 정도에서 끝났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꼭 이런 슬펐던 경험을 쓰면 슬펐던 경험만 쓰면 되는데 꼭 이거를 뭐 세계 최고의 바텍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지금 계속해서 너무 마지막에 그쵸? 이어붙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슬퍼 보이지가 않아졌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억지스러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쵸?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인공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영주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멘토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좀 짧게 써봤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영주 학생이 쓴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네, 제가 오늘 쓴 부분은 두 번째 항목인데요. 기뻤던 일과 슬펐던 일에 대한 것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은 약 1000자 정도로 길게 써왔는데요. 방송 시간 관계상 영주 학생은 그렇게 길게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그것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나요? 네, 아무래도 두 가지 소재를 600자 정도로 짧게 줄여 쓰려다 보니까 이제 구체성 같은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썼는지 읽어주세요. 네. 네,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가나를 리더로 대학교 1학년 때 모의유엔에서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모의유엔은 일반적으로 강대국 중심으로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배정받은 가나는 비주류 국가로 의제에 대한 입장이 모호했고 자료 수집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가나 대사관에 방문해서 1급 비서관님을 인터뷰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국가를 포섭하기 위해 다른 대표들의 기조연설문을 보며 협의체의 입장을 수정했고 비공식 회의에서 가나 초콜릿을 나누어 주며 우호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국가를 포섭하여 협의체 리더로서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도전을 통한 성취의 기쁨을 알려주었으며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었습니다. 부당한 심사. 대학교 3학년 때 안보 토론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며 2달 이상 열심히 준비하였고 순조롭게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토론의 심사위원께서 저의 주장에 반대하셨고 심사위원의 토론 개입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의견을 수용하기보다 함께 반박했습니다. 결국 대회는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마지막 심사위원님께 최저점을 받아 대회에도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기대한 대회였던 만큼 당시에는 슬프고 억울했지만 다른 의견도 수용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에는 좀 슬픔보다 분노의 감정이지 않을까라는 화가 생각도 나는. 네, 좀 드는데요. 멘토님께서 이 소제목부터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려요. 영주 학생이 잘 썼는데요.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어떤 팀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좀 더 헌신했고 그런 거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았던 경험으로 썼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뜬금없이
기뻤던 일을 쓰라고 하고 있는데 끝에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재 학생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도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 별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불필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과 그다음에 뭐 부당한 심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영재 학생이 굉장히 자기 주장이 뚜렷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면접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주 학생은 멘토님 평가 듣고 혹시 추가로 좀 궁금한 점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기쁨이나 슬픔 같은 게 지극히 네. 개인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평가하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그 멘토님께서 이제 저한테 그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네. 두 번째 슬픔 이 가장 슬픈 경험인데 이제 가족 내용을 가급적이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 네. 이유 같은 게 좀 일단은 이 자기소개서 항목을 쓰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원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가정 내에 굉장히 큰 불화가 있었다라든지 누군가의 어떤 돌아가신 일 그런 것들은 물론 슬프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회사의 의도에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슬픔보다는 뭔가 자기가 좀 더 그 슬픔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소재가 좀 더 풀이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면 좋은데 우리도 왜 친구들한테 뭐 부모님 안녕하시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부모님 갑자기 이렇게 되면 미안해 내가 잘 몰랐어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있죠.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는 약간 좀 괜히 이런 걸 쓰라고 했나 미안할 수도 있는 소재들이 약간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슬픔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의도로서 그런 멘트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궁금증이 좀 해결됐나요? 네, 이게 가장 슬픈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그렇죠. 걱정이 있었는데 네. 네, 확실히 이해된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인공의 궁금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의 궁금증은 영주 학생이 한번 소개해 줄까요? 네, 지금 방학 기간이라서 저나 친구들 전부 다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경력을 하나라도 더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연구개발직 지원자라서 이런 고민을 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자분께서 방학 동안에 준비해야 할 필수 스펙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는 단기간이지만 의미 있는 자격증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일단 영주 학생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사무행정 분야. 이 지원자 오늘 주인공인 이제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경우 나눠서 조금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방학이 돼서 학생들이 저한테도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네. 단기간이지만 의미 있는 자격증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짧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려운 자격증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이 들어야만 우대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우리가 단기간에 뭐 그 영업이라고 해서 웃음 치료사 이런 거 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그렇죠. 단기간에 딴다라고 하는 자격증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 과정을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해주는 교육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실무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뭐 영업이면 영업, 뭐 연구개발은 연구개발, 자기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교육 과정을 좀 찾아 들으시는 게 방학 동안에 하기에 가장 좋은 어떤 스펙적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반기를 준비하기 위한 방학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도 굉장히 알짜 기업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중견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바텍처럼 되게 좋은 기업들도 지금 인재들을 찾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지원들을 많이 해보시고 또 방학 기간 동안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영어 점수를 올리거나 그냥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반기를 위해서 내가 뭔가 더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거기에 관련된 실무 능력들을 좀 채워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텍처럼 이렇게 중소 중견기업을 전략적으로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바텍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 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남.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강영규 대표님, 임기만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동아리 다담의 대표 지성인 최한 학생과 재간둥이 이영은 학생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반기 공채가 가까워지면서 취준생들이 필기나 면접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두 학생은 어떤 준비하고 있나요? 네, 저는 재충전을 위해서 어제부터 제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야, 운동했습니다.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못 일어날 뻔했는데 아닙니다. 예. 네, 체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잘하고 있네요. 좋은 우리 자세예요. 영훈 학생은 자 너무 체력 관리하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네. 예. 어떤 거? 저 휴가 준비하고 있어요. 휴가 덥잖아요. 준비하고 있죠. 네. 그럼요. 휴가 필요하죠. 네. 요즘은 새로운 전형도 생기고 이제 면접 방식도 변화가 좀 많아졌죠. 네. 그래서 뭘 하나 준비를 해놓으면 자꾸 바뀌니까 사실 취준생들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갈팡질팡. 네, 그런데 최근엔 기업에서 지원자들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이 창의성을 요구하는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 역할 변화 때문입니다. 역할 변화. 예. 사실 우리가 정보 수집이나 지식은 이제 이런 것들을 대체해 주는 게 생겼습니다. 뭐냐면 바로 컴퓨터죠. 컴퓨터. 예, 또 이제 영문학과 나왔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 또 노동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노동은 예, 로봇가 대체를 해줍니다. 발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로버트. 야. C 영문학과. 그래서 외국인이다. 이 노동은 로봇이 대체를 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러한 그 대체되는 역할을 네. 굳이 사람이 할 필요가 없고요. 대신 고객들은 새로운 제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혁신과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따라서 창의성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또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동료에 대한 이해심과 업무에 대한 인내심도 높답니다. 네, 그래서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창의성 돋게 면접을 보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핫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창의성 면접의 모든 것. 첫 번째 키워드. 맞짱 토론. 맞짱 토론? 면접관하고 맞짱 뜨는 거 아닙니까? 누구랑 맞짱을 뜨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 누가 맞짱 뜨시겠습니까? 자, 준비하신 분이 발로 찍고. 자 준비하신 분이 혹시나 누구시죠? 네. 영훈 네. 학생, 네, 첫 번째 키워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창의성 면접은 지원자와 면접관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지원자가 제시된 과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발표하고 면접위원이 추가 질문을 하면 지원자가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논리적 전개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 그 논리력과 설득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일단 면접관과 붙는 그 맞짱 토론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스릴이 좀 넘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일단 강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게 그 면접관과 어느 정도로 좀 맞짱이라기는 좀 그런데 맞짱을 붙어야지 할까요? 좀 많이 심하면 좀 안 되겠죠. 그럼요. 예. 너무 심하면 괘씸죄에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아쉽게도 그래서 예. 최대한 자기 의견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되 네. 기본적으로 예의를 그쵸. 바르게 반말은 이렇게 안 해주는 되는 걸 거죠. 예, 면접관들은 예. 좋아합니다. 그럼요. 예, 그러면서도 또 면접관이 이제 중간에 토론을 하다가 네. 아니라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면 본인의 생각이 아무리 확고해도 그런 부분에서는 면접관에게 고개를 숙이는 게 좋습니다. 융통성 있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원자들끼리만 해도 엄청 떨리는데 네. 면접관과 토론이라니. 그래도 우리 한 학생은 잘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왜냐면 깔 게 없어요. 좀 완벽해요. 네, 저도 떨지는 않는데 네. 작년에 실제로 한 면접관분이 저한테 약간 토론을 시켜보신 적이 있어요. 자기와 같이 직접. 하자고? 네네. 근데 그 제가 의견을 하면 그래서 반박을 그건 아니지 않니?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약간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기려고 들었어요. 약간. 그래서 너무 따박따박 그렇게 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맞짱 토론의 말이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토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그 나의 그런 뭐랄까 나를 어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지지 않는 모습에서 당차게 말하는 것이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는 많은 구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혹시 오해를 조금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네. 창의력 면접의 모든 것. 두 번째 키워드는 과연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뭘까요, 이게? 아니면 약자 아닐까요? 약자. 오버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자, 우리 약자. 이 삼행시는 또 우리 영훈 학생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유, 갈까요, 오바마? 그럼요. 자, 오. 오늘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주 앉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예요, 최고 정말 기가 막혀요. 예. 두 개. 대단하십니다, 진짜. 오바마네. 대단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네. 오바마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강현주 예. 대표님. 네. 자, 지금부터 강현규의 맞짱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영훈 학생. 예. 오바마 대통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실시했는데요. 이 건강보험 제도가 우리 취준 진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해 주세요. 당황하지 말고. 삼행시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저 뭐 잘못했나요? 하겠습니다. 지금 76글자 정도 됐으니까 76행시 정도. 자, 근데 뭔 뜻인가요, 선생님, 이게? 이 문제는요. 네. 삼성의 창의성 면접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실시한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 제도, 일명 오바마 케어죠. 가 삼성 모바일 네. 비즈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한 문제입니다. 실제 이 삼성에서는 헬스케어 사업이 미래 성장 동력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건강 정보가 집약되는 이러한 내셔널 헬스케어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알아보기 위한 문제였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언젠가 나를 반짝이게 할 테니까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 면접의 모든 것 마지막 키워드. 요령. 창의성을 묻는 질문에도 요령이 있다, 뭐 이런 요령이 걸까요? 있다, 이런 류인 것 같긴 하네요. 예. 뭘까요? 마지막 키워드 준비한 우리 한 학생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의성 면접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뭐 거침없는 입담, 뭐 반짝이는 아이디어 이런 거 쓸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가장 느끼는 거는 요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 면접도 이걸 어떻게 대비하느냐 그 요령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마치 서류나 다른 일반적인 면접에 그런 스킬, 요령을 배우듯이 창의성 면접도 이렇게 배운다고 합니다. 실제로 강남에 위치한 한 학원에서는 창의성 면접에 대비해서 맞춤형 컨설팅도 해주고 자소서 첨삭도 해주고 그리고 삼성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이 창의성 면접에 대비한 교육도 해준다고 해요. 근데 이 가격이 좀 어마어마한 게 한 번에 25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굉장히 이게 1회로는 좀 부족하니까 여러 번 하게 되면 그 지출이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창의성 면접에도 취업 사교육 바람이 불어오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창의성이라는 게 창의성 면접이 이제 요령을 배워서 말을 하는 순간 이게 창의성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이게 좀 창의성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창의성 면접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적극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창의성에 대한 부분, 논리적 추론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논리력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구글에서 실제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골프공의 홀이 몇 개인지 이걸 맞히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한 학생이 정답이 틀렸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포기했는데 이 학생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본인의 나름대로 논리력을 동원하여 그 문제를 풀이해냈어요. 답은 틀렸지만 면접 과정에서는 그 과정을 높이 산 거죠. 따라서 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는 근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의성 면접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기업의 창의성 평가 필요한가? 가치 있는 시도 대 늘어난 부담입니다. 네, 일단 먼저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는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 외치다가 열심히 떨어진 26세 취준생입니다. 사실 전 고스펙에 미모까지 겸비했는데요. 이상하게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너 어디 가냐? 학원 간다. 네가 뭐 더 이상 배울 게 뭐가 있니? 스펙이랑 스펙은 다 있으면서. 야, 아니. 창의성 면접 컨설팅 받으러 가. 무슨 창의성을 무슨 그런 걸 봐. 창의성을 컨설팅을 누가 해줘. 나 아무래도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게 너무 뻔한 대답만 해서 그런 것 같아. 아니 바보야. 그러면 컨설팅을 받으면 안 되지. 거기 가서 뻔한 대답을 받아올 텐데. 아니
아니지. 창의력 돋지만 인사 담당자 맘에 쏙 드는 대답을 배워오는 거지. 너 이렇게 창의성 배웠다가 입사하니까 다 뿌락난다. 입사해서 창의력 같은 거 쓸 때 있겠냐. 그냥 입사하기 위한 거지. 일할 때도 쓸 거 아니면서 창의력은 대체 왜 보는 건데? 보석을 가려내고 싶은 거겠지. 나는 보석 따러 간다. 안녕. 안녕. 야, 네. 이 신기하네요. 최근 대기업들은 네. 앞다퉈 창의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면접 시험장에 와서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든 맡겨만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떨어지겠죠. 그렇죠. 좋았네요, 지금. 네. 인사 담당자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뽑아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 이제 과거에도 보면 재밌는 사례도 있는데요.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말해라.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타이어 지원자가 모든 타이어는 입으로 불어넣겠습니다. 뭐 현대중공업 지원자가 라이터로 영접하겠습니다. 산소통도 주지 마십시오. 라이터로 영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입사 후 포부를 밝힌 친구들도 붙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면 일명 마당새형 인재로 분류돼서 채용해서 탈락 100%입니다. 무리수네요, 저는. 그렇죠. 보니까. 타이어를 네, 입으로 입으로 문다니. 얘기하는 건 참. 참. 대단하네. 네, 이 창의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관념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와 같은 그 한계성을 빌미 삼아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독특한 질문이나 아니면 이제 자체 인성, 적성 검사로 좀 창의성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죠. 그래서 이 사실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창의성을 보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차차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의성 평가가 가치 있는 시도다 팀부터 1분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창의성 평가 필요하다 팀 1분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브랜드 가치 순위를 발표할 때마다 늘 최상위권 기업들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라 불리는 IT 기업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경직되고 일률적인 사고를 통해 목표치에 접근하는 것에 많이 익숙해졌었는데요. 그래서 늘 모범 답안이 존재하고 그에 맞추어 살아왔습니다. 학원을 다니고 정답 이외의 것은 모두 무시하였죠. 그러다 보니 창의성이 말살이 되고요. 급변하는 사회에서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왔을 때 정답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판단력인데 그 판단력은 어찌 창의력에서 나오는 거고요. 창의력이 없으면 어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이제는 그 목표를 만들어내고 창의성을 통해서 판단력을 갖출 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창의력 평가 늘어난 부담이다 팀도 1분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기업의 창의성 평가 필요하지 않다 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기업에서 창의성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영훈 학생의 말처럼 창의력이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하지만 이것이 경쟁이나 평가의 기준으로는 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면접 평가자 입장에서 창의성은 객관적으로 평가되기 어려울 뿐더러 준비하는 취준생 입장에서도 부담만 커진다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우선 창의력의 판단 기준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돌발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인재로 분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창의성 면접은 취업 시장에 사교육 시장만 키울 뿐입니다. 실제 여러 학원에서 고액 컨설팅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실제 업무에서 창의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며 일을 배워가면서 창의성도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사 과정에서 창의성 평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원자들이 보여주는 생각이 정말 본인의 창의성인지, 이 창의성이 회사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각자 의견이 있을 텐데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은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저희가 먼저 이 창의성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창의성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 대답이 창의적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아닐 수 있는 게 창의성이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입사한 회사에서 너는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가 됐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누구나 다 정말 독특하고 맞아요. 창의적이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게 어떤 정말 디즈니 같은 훌륭한 인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지 조금 우려가 됩니다. 네, 물론 그런 사례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창의성을 객관화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뭔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의성 자체가 당연히 주관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고요. 그 상황이나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술하는 사람을 봤을 때 이것을 객관화할 수 없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또 기업에서 묻는 기업 창의성 면접에서 묻는 창의성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를 또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과 플러스 논리성,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보기 때문에 꼭 그런 점을 봤을 때 그런 점에서 내가 이 회사에 잘 맞다 이런 게 잘 드러난다면은 좀 평가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창의성이 필요한가, 모든 직무에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례로 우리가 모든 직무에 있어서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직무가 대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과연 창의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이나 연구 개발 이런 직무에서는 창의성이 아주 필수적인 요소겠지만 과연 생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으면 좋겠지만 과연 그게 저 창의성이 우선순위겠느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 대표님 말씀에 이제 모든 직무에 창의성 평가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창의성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연결을 시킨다면 창의성에는 예술적 창의성과 비즈니스적 창의성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적 창의성은 자기가 하는 업무 이내에서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시도하는 이런 노력이거든요. 이렇게 창의성의 범위를 한정한다면 사실 모든 직무에서 창의성이 배가 되면 오히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창의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부분의 기능은 로봇이나 컴퓨터가 대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역할은 변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식 근로자로 하는 지름길에 바로 창의성이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무를 개선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근로자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기업의 성과나 변화에 대한 이러한 성과는 커질 것이다. 네. 창의성을 그 예술적 창의성과 비즈니스적 창의성으로 구분해 주셨는데 저는 비즈니스적 창의성은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나 업무의 숙련이 되면 오히려 같이 쌓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뭔가 지원자도 이 업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약간 잠재성만 있는 인재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배우면서 창의성을 쌓아가는 것이지 뭔가 그런 특수한 생각이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그게 곧 업무의 창의성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의성은요 사실은 타고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역량 모델링을 얘기할 때 수면 밑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는 타고나면서 가지고 나는 특질이기 때문에 트레이트이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비즈니스적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 여기에 더 큰 성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뽑을 때부터 어느 정도 창의성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에서는 당연히 미래에는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생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기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창의성 평가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를 내고 정말 창의성은 좋은데 실행력이 없으면 꽝이거든요. 그래서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연구 개발이나 마케팅에서 창의력을 발휘했던 부분들을 이걸 더 오히려 실행을 옮기는 이런 사람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자면 각각의 모든 직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기획만 하고 어떤 사람은 실행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도 하고 실행도 하는데 그 비중이 다를 뿐이라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독적으로 딱 봤을 때 어떤 직무는 창의성이 정말 중요한 직무. 근데 어떤 직무 같은 경우 우리가 봤을 때 더 비중이 실행력이 더 중요한 직무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창의성 평가도 그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이 신뢰성에 기반을 두고서 좀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약간의 반론이 있는데요. 뭐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우리 임 대표님께서는 예를 들면 마케팅, 생산, 생산 기술이 있다면 창의성이 그래도 비교적 덜 필요한 직무를 어떤 직무로 보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보면은 생산은 전체적인 창의성보다는 저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케팅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균일화된 그 제품을 갖다 생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도전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목표의식이 더 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생산은 필요성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생산직에 김규환 명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명장. 예. 이분은 정말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분이거든요. 근데 생산에 근무를 하시면서요. 무려 66개의 제품을 전부 다 국산화를 시켰어요. 일본에서 수입하던 제품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창의적인 노력이죠. 본인이 끝까지 연구해서 창의성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어떤 분야든지 창의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정말 기업의 성과를 높여주는 핵심 마스터키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저도 창의성 있는 인재가 기업에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한 개인의 창의성을 과연 단시간의 면접이나 평가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과연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느냐에 저는 의문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면접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돼 있고 인적성 문제를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 정확하게 영훈 학생의 창의성은 몇 점, 뭐 강 대표님의 창의성은 몇 점이라고 정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창의성이 있는데도 없다고 평가될 수 있고 없는데도 있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금 자의적인 기준을 과연 입사라는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네. 뭐 저도 그런 오류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오류가 있다고 해서 큰 맥락의 흐름까지 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의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창의성이고 지금 대한민국은 보면요. 재능 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10위입니다. 네. 그다음에 기술 지수가 6위거든요. 네. 그런데 창의 계층 지수는 14위에 불과해요. 따라서 이 부분을 기업들이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취준생 입장에서도 창의성 면접 때문에 학원을 찾는 취준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알바 천국이 대학생들의 월 평균 취업 사교육 비용을 조사했더니 네.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25%나 됐고 또 그리고 30만 원 이상을 쓰는 학생들도 18%가 넘었어요. 이런 식으로 취업 사교육에 굉장히 부담이 큰데 창의성이라는 뭔가 정형화되지 않은 면접이 더 확대가 된다면 그러한 부분에 의존하는 취준생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삼성이 이번에 창의성 면접을 시작하면서 밝혔던 게 취업 사교육으로 되지 않는 어떤 평가를 하겠다 하면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또 이게 생각해봤을 때 이게 사교육으로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뭐 어느 정도 요령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많이 생기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계속 문제 유형은 바뀌고 문제 계속 겹치는 게 없다면은 사교육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또 좋게 보는 게 뭐냐면요. 삼성이란 그 우리나라 인류 기업, 리딩 기업이 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경향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취업 문화가 될 거고요. 취업 문화가 되면 대학교에서 공부한 대학생들도 어떤 창의적인 것에 대해서 좀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대입 과정에서 창의력을 보는 게 커질 거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대한민국이 창의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은 학생 강현규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강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의성 평가가 인사 담당자의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의성을 갖고 있더라도 합격하지 않을 수 있다. 있다. 합격할 수 있다. 있다. 네. 밀렸어요.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제 아까 정말 창의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기본적인 소양이 바탕이 된 다음에 창의성이 있다면 기업에서는 당연히 쌍수를 들어서 그분을 합격시킬 겁니다. 그리고 또 채용한 다음에는 이제 요소요소에 또 창의성을 발휘할 만한 업무가 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영훈 학생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면접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지원자와 틀에 박힌 지원자가 있으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지원자 더 매력 있다. 대답할까요? 네. 아니다. 아니다? 당연히 새로운 틀에 것을 박힌 게 더 좋다고 말씀이신가요? 아니다. 일단 아니다. 아니, 이거 당연하게. 저는 거의 90%가 울려요. 저는 그렇게 뻔히 알고 있지만 예. 아니다. 왜 아니다, 그런지 왜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면접 질문에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답이 정해져 있는 답변, 그렇지 않은 답변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짧은 시간에 면접관이 저의 생각을 알고자 하지만 제가 예를 들면 연출된 답변을 한다면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오래 다닐 것인가? 뻔하잖아요. 오래 다닌다잖아요.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질문들이 소위 폴리티컬리 코렉트한 퀘스천들인데 면접관들이 이런 답변을 하는 경우 있어요. 이런 때 새로운 시각 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들이 듣기 원하는 답변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서울시의 바퀴벌레가 몇 마리냐 이런 게스메이트와 같은 이러한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들은 독창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좋겠죠. 저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알겠습니다. 개변이었습니다. 예, 아닙니다. 자, 하은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생각을 하는 지원자를 뽑았다가 피본 기업들이 많다. 그건 없다. 많지 않다. 피본 경험이 없다. 특이하면 뭐 이게 세 번이나 자극을 주는데요. 아닙니다. 이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예. 뭐 특이한 지원자를 뽑았다가 피를 본 기업 일단은 저는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에는 다 채용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이하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것 때문에 저는 피해를 본 경험은 없다고 그래요. 오히려 기업에서 그 창의적인 지원자를 뽑아놓고도 기업 문화가 창의적이 되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직을 스스로 떠나는 경우는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예. 영훈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의력과 창의성, 사교육으로 준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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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렸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창의력이라는 것들은 평소에 얼마나 책을 읽었는지 그리고 생각의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봅니다. 학원에서 창의성과 관련돼서 가르쳐줄 수 있는 것들은 단순한 요령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생각, 사고의 힘을 기를 필요가 있는데 학원에서는 단기적으로 그냥 논리적인 것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업의 창의성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듣겠습니다. 하은 학생부터 시작해주세요. 네.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혁신과 도전이 강조되면서 창의성이 기업 면접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이 경쟁의 평가 기준이 되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창의성이라는 것은 평가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측정할 수도 없으며 불안한 마음에 사교육에 의존하려는 취준생의 수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갑자기 닥친 문제를 기발한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능력은 업무를 배우고 또 수행하면서 충분히 축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입사 과정에서 평가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또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경영학회인 AMA에서 포춘 500대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세기 생존의 가장 중요한 인재 요소는 창의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과 다양한 위기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뉴얼화된 상황이 아니라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도태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을 주는 것은 창의력입니다. 이미 애플이나 구글 같은 세계적인 선도하는 IT 기업들은 이미 창의성 면접을 도입을 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잘 내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자세를 늘 동경하지만 하지 말고 우리 한국 기업에서도 창의성을 보고 잘 뽑아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 공채가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이제 또 창의성 학원을 미리 다녀야 하나마나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창의성이란 건 여러분들의 그 깊은 통찰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학원에서 배웠다가 더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네. 어떤 평가는 여러분들의 미래 가능성을 파악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그리는 미래를 당당히 보여주면 어떨까 싶네요.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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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e got